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미국이나 유럽보다 가깝지만 사실 잘 모르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명 스탄 5형제가 부르는 국가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스탄 5형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어머니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있겠죠. 게다가 알파고도 며칠 전에 예, 스탄 3형제를 다니고 왔습니다. 삼형제를 그래서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일단 중앙아시아 어디쯤 다녀오셨어요? 저는 중앙아시아 두 형제. 두 형제. 예,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들 그렇죠. 중에 네. 그두 국가. 알파고 기자님은? 저는 카자흐스탄 이번에 4번째를 갔다 왔고요. 네 번째.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하고 타지키스탄 이번에 처음 갔다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 전문가가 왜 중앙아까지 갔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제가 최근에 더위가 좀 많이 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추운 중앙아 나라 좀 더웠어요. 가야 돼. 제가 8말 9초에 갔는데 우즈벡 너무 그랬어요. 더웠습니다. 네, 최근에 좀 관심 갖고 꽂혀 있는 게 동서 교류사를 좀 보고 있거든요. 동양과 서양의 교류사를 보다 보니까 동남아시아가 대표적으로 해양부에서 동서 교류를 그러니까 일어났던 장소, 뭐 중개했던 사람들 이런 거라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대륙에서 동양과 서양을 또 교류하는데 그 중개자 역할을 했던 국가라는 관심이 있어서 네. 늘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러우 전쟁 이후로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네. 중앙아시아가 요새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러우 전쟁 발발하자마자 뭐 러시아, EU, 미국, 중국이 다 같이 이제 중앙아시아랑 정상회의를 좀 하면서 네. 또 중앙아시아 자체도 외교적인 저변을 좀 높이고 균형 외교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중앙아시아 자체도 또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신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좀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엄 박사님 그래서 오늘 주제를 뭐 한 줄로 말씀해 주시면? 제목은 기로에 선 스탄 5형제 국가입니다. 이 스탄 5형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스탄. 도대체 이 스탄이 뭐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도 스탄이고. 맞아요. 스탄. 도대체 이 스탄의 뜻이 뭐냐? 뭐예요? 더군다나 한국말에서 그 정도고 튀르키예 말에서도 그리스 아니고 유나니스탄, 유나니스탄. 불가리 아니고 물가리스탄, 세르비 아니고 스르비스탄, 아 거기선 다 구르지 스탄이에요. 아니고 규르지스탄, 아르메니 아니고 에르메니스탄. 몰랐어요. 아니 저 스탄이 뭐예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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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스탄. 치면은 스테이트하고 어울려 같습니다. 서 있는 곳. 스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탄하면 5형제국 거기 스탄 국가들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름 다 네네. 외우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렇다고 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7형제로 불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같은 그렇습니다. 스탄인데 네네. 도대체 이 정이라고 할까요? 이 스탄 5형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그 제정 러시아 시대 때, 그러니까 후반부부터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해서 탈냉전 시대의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새롭게 독립한 신생 국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는 그 남아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한 그쪽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물론 종교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 네. 중앙아시아의 그 동서 문화 교류를 했던 국가들과 좀 연결성이 많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은 사실은 땅이라는 게 있으면 그 앞에 땅 주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의 땅,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의 땅, 네. 뭐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탄의 땅, 뭐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나라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또 인도와 이제 가장 크게는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이제 분리 독립을 하면서 실제로 파키스탄의 그 이제 소속 그 구성 지역이 됐던 이 5개 큰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파키스탄이라고 할 수 있죠. 바키라는 말도 그 우르두 아니면 산스크리트어로는 깨끗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름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스탄 이렇게 5개 국가, 스탄 5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국가들이 뭉쳐져 있는 만큼 네, 비슷한 점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공통적일까요? 저는 이제 사막. 사실은 이제 영토가 좀 척박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카자흐스탄 땅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평원, 초원지대라고 볼 수 있고, 네. 중앙아시아 지역의 거의 60%가 사막 지역입니다. 그 스탄 5개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네. 근데 우즈벡이 이렇게 인구가 많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가 사막 지역이지만 중앙아시아가 이제 서쪽 끝에는 카스피해가 있고 동쪽 끝에는 텐산 산맥과 파미르 지역,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경계를 이루는데 이 텐산하고 파미르에서 이렇게 기원하는 2개의 큰 강이 동서를 크게 흐르다가 아랄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강 사이에 우즈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즈벡의 그 동서 문화 교류 실크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었는데 그래서 우즈벡에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좀 알만한 도시들이 대체로 아무다리아 강에서 오아시스 도시고, 그래서 과거에 실크로드에서 주요한 교역의 도시, 그다음에 잠시 쉴 수 있는 도시, 뭐 이런 도시들로 좀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더 네. 분쟁도 많고 싸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붙어 있으면 네네. 아무래도. 이 스탄 5형제는 가깝고도 먼 이런 관계인가요? 실제 관계들은 좀 어때요? 서로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신생 독립국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90년대 이후에 자국들의 정체성을 좀 찾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소련에 의해서 경계가 좀 만들어진 게 있지만 인구가 전체적으로 되게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면적이 이제 한반도의 1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반도의 18배. 네. 네. 근데 그 중앙아시아 5개 국가의 인구를 다 합쳐봐야 8천만 명이 될까 말까.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희박하니까 사실 그렇게 뭐 분쟁이 될 필요는 없죠. 다 독립하고 난 다음에 세습으로 갔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했던 나라는 키르기즈스탄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하나 있다고 해서 네. 그 스탄 5형제 중에서 키르기즈스탄은 좀 약간 왕따가 됐어. 너는 왜 이렇게 민주주의냐? 나머지 스탄 국가들이 사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독립한 이후에 한 2번 정도 바뀐 게 이제 많은 경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세습 얘기가 근데 나오는군요. 키르기스탄은 유일하게 이제 좀 민주적인 어떤 선거가 보장이 돼서 지금까지 아. 대통령이 6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종교 같은 경우는 네. 대략 다 비슷한. 다 순위파이니까 종교적인 순위파?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다들 세속주의적으로 간 이거 있어요. 타지키스탄은요 이제 좀 이란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약간 이란하고 사우디의 백권 전쟁이 90년대 중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살라피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좀 약간 내전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내전이 지금 제압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러시아라든가 튀르키예에 있었던 IS 테러 사태들에서 IS의 대원들이 다 타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타지키스탄 사람들이 좀 약간 중앙아시아에서 좀 움직일 때는 감시의 대상이 된 상황이니까 타지키스탄 정부는 좀 그 종교를 살짝 좀 감시 순찰 네. 어떻게 보면 제압하는 정책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게 굉장히 편견일 수 있는데 중앙아시아 저 같은 경우도 스탄 5개국 하면은 일단 조금 뭔가 GDP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국력이 약한 것 같고 존재감이 한마디로 없는 것 같은데 이 국가들마다 이렇게 서로도 달라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긴 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중앙아시아 이 스탄 5개국의 서쪽 경계가 카스피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카스피해 연안이 자원의 보고입니다. 거기서 이제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이 5개국 중에서 카자흐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이 카스피해 연안에 이렇게 영토가 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도상. 네. 그 두 국가가 이제 석유 자원과 천연가스 자원의 수혜를 엄청나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두 국가가 만불이 넘어갑니다. 1990년대 이후로 카스피해 연안에 이제 유전하고 이제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이 되면서 한때는 뭐 제2의 중동이다. 아, 네. 사실 매장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한 번도 개발되지 않았던 곳이다, 미개척지다 보니까 제2의 중동이 될 것이다라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던. 근데 아라레 쪽은 아마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막에 뜬 배. 그래서 저 직접 보고 그때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시각적인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 아랄해가 그 목화 키우느라고 말라붙어서 이제 결국은 사막에 배를 어디다 치울 수가 없어서 이제 배가 모래에 있는 거. 그때 네. 물이 모자라서 굉장히 취재하는 내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아졌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나아졌나요? 네. 아라레 사정? 제가 이번에 우즈벡 여행 들어갔을 때 아라레가 C잖아요. 근데 이게 C가 아닙니다. C가 사실은 아니에요? 레이크예요. 아, 호수. 네네. 그러니까 아라레가 이제 가장 컸을 때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되냐면 68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스리랑카랑 좀 비슷해요. 그 60년대 이후부터 한 30년 이상 이제 관계 농업을 집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독립하고 난 다음에 큰 틀에서는 세계은행이 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라레의 그 유역 관리를 좀 해보자. 이거 좀 너무 심한 환경 재난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장기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아라레를 큰 틀에서 보면은 북쪽은 약간 이제 복원에 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즈벡 영토로 남아 있는 곳은 이제 네. 사막화가 아주 심각한 정도인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면화뿐만이 아니라 그 아무다리아 강을 주변으로 타고서 우즈벡은 끊임없이 도시 개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화만 키운 게 아니라 벼농사도 지었고요. 혹은 우즈벡 차원에서는 그 국토의 더 많은 부분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그 아라레를 좀 포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중앙아시아 이제 주변국들 그러니까 예전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예를 들면 몰도바, 조지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선거 개입으로 또 시끄럽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주변국들이 계속 좀 시끄러운데 이 스탄 오형제한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향 중앙아시아. 많죠. 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좀 정치적인 분규가 있었어요. 막 시위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러시아가 거의 정말 이례적으로 그때 이제 군대를 보낸 일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정권의 네. 요청을 받아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이제 뭐 돈바스, 뭐 도네츠크, 루간스크 그런데 우리 독립국 하겠다 그럴 때 러시아랑 친한 나라들은 그걸 인정을 해주는데 카자흐스탄이 인정을 해주지를 않았어요. 러시아한테 빚을 졌으면 러시아 편에 서줄 거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네.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카자흐스탄의 행보가. 네. 근데 이게 이 지역이 러시아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데 러시아가 옛날에 조지아, 그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면서 또 경계심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서 지금 줄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타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결국은 중국의 영향이 크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2022년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찾아가면서 맞아요. 네. 예,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스타나 선언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걸 했는데 이 지역의 내정에 어떠한 세력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서방을 겨냥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를 겨냥한 거예요. 결국 여기 우리 텃밭이다. 이제 러시아는 자기네 텃밭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리고 또 작년에 유엔 총회를 한 걸 계기로 해서 이 스탄 오형제 나라들이 아까 이제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미국과 중앙아시아 정상회담 했었고 그다음에 또 숄츠 독일 총리 거기하고도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저기 다 끼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 중앙아시아 방문하고 네. 그다음에 그 유럽 평의 의장도 방문하고 근데 러시아도 또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아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에 공들이고 몸값이 어마어마해졌네요. 몸값이 올라가고 네. 이게 진짜 뭐 꽃놀이패라는 게 바로 네. 지금 같은 경우 중앙아시아인데
조용한 거리두기. 조용한 거리. 예, 러시아를 거론하지 않고 직접 도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조용한 거리두기, 우리는 중립. 그래서 분석들이 많아요. 친러냐 아니냐. 근데 아무튼 지금으로는 외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유엔에서 그럼 이 나라들은 CIS이라는 러시아가 이제 대빵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동시에도 투르크 병화 의회라는 또 다른 기구 안에서도 묶어져 있어요. 이거 뭐냐면 덜골 계통의 후계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아, 그래요? 또 여기에 이제 튀르키, 아제르바이잔, 스탄 오형제에서는 타지키스탄 빼고 나머지 4개. 왜냐면 타지키스탄은 덜골 계통 아니고 이란 계통이니까. 그래서 이 나라들은 때가 되면 러시아 앞에는 튀르키를 밀어주기도 하고 중국을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러시아를 지금 견제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중국과 조금 친해지려고 하는 건가요? 요즘 이제 기사를 읽다 보면 뭔가 이게 중국이 자꾸 이렇게 그럼 일단 타지키스탄에서 지금 네. 밖에 나가시면 웬만큼 전기차 다 중국산이에요. 거기도 이제 요새 그 모빌리티 서비스들 네. 그 휴대폰을 부르는 그게 이제 러시아 거랑 가짜 얀덱스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얀덱스를 불렀을 때 제가 카자크하고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탔던 차의 절반이 BYD 전기차였어요. 네. 굉장히 놀랍네요. 우즈벡도 그렇던가요? 네. 우즈벡은 승차감이 예전에는 너무- 우즈벡 자동차의 97%가 맞아요. 대우 거였거든요. 근데 네. 그게 한국에서 수출을 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 IMF 때 우리가 조금 경제 사정이 안 좋았을 때 이제 대우그룹 청산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즈베크 대우 법인을 우즈베크 정부가 가져갔어요. 근데 그 회사가 계속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우즈베크에서는 옛날에 마을버스를 부른 호칭이 다마스였었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그거를 가져갔었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비아티로 많이 바뀐 모양이네요. 네. 그리고 중국의 안보 문제가 있어요. 중국의 제일 큰 안보 문제는 우리는 다 대만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안보 문제는 위구르족이거든요. 위구르, 네. 그래서 이 위구르족 문제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스탄 오이항제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국경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타지키스탄에 가보시면 그 새로 국회를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운 궁전이거든요. 네. 그 중국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 만들어줬어요. 줬어요. 이게 중앙아시아면은 옛날에 소련 때 스탈린이 억지로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 이제 끌고 가서 거기다가 다 그냥 내버려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잖아요. 고려인도 엄 박사님 만나 보셨나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간 목표 중에 하나가 그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성공한 그 고려인들도 있지만 되게 열악하게 사시는 고려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고려인들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석탄을 좀 가난한 고려인들에게 석탄 넣어주는 그런 NGO 활동가들하고 같이 카자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고려인 얘기를 좀 가슴 아프지만 또 이들이 또 어떻게 살아내려고 하는지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아니, 왔습니다. 이 거래의 문제는 진짜 좀 약간 제대로 우리는 제 특집을 만들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이 스탄리 형제에 가요. 거기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성공된 거래인들이랑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그분들이랑 제대로 된 교류, 도움, 지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 중에 가장 좀 역사도 길면서 곡절도 많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는 알파고 씨가 지적한 대로 예를 들면 무슨 뭐 우리 광복절이라든가 네. 딱 이런 때 아니면 사실 우리가 좀 관심을 안 갖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계속 네. 여태까지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어가는 거는 굉장히 참 잊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가깝고도 먼 중앙아시아 스탄 5개국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관계를 좀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타시켄트에서는 서울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타시켄트 딱 가운데 너무 이렇게 샤르샤르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네. 강 양쪽에다가 살짝 한국 스타일로 가게들을 꽉 이렇게 1, 2, 3층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강을 맞아 보면서 맛있는 레스토랑들, 카페들, 바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왜 서울에다가 그런 예쁜 거 없냐? 그런 아쉬운 마음과 함께 이런 서울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앞으로 이제 원자재, 어떤 에너지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나라에게 또 필요해지고 다변화되는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그 어떠한 나라랑도 관계를 착을 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잘 지내면 잘 지낼수록 좋은 게 우리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어떻게든 그 외교적인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선 이거는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되죠. 어느 네. 국가든 간에. 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사마르칸트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택시 아저씨가 저한테 약간 이제 뭔가 호객행위 플러스 약간의 이제 성희롱성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육점에서 얼굴을 누가 탁 내밀더니 한국 사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막 뛰어나오면서 한국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좋네요. 이분이 우즈벡에서 이제 사마르칸트 출신인데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로 10년을 꽉 채워서 일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단히 경제적으로 자기가 너무 노력했고 자기가 만난 한국 사람들도 나쁘지 않았고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이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오는 그 고용 허가제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10,000명, 13,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기억. 어쨌든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도 차별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나라 이런 게 또 되게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대접하는 것도 또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또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도 그렇고 제 주변의 분들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를 방문하신 분들은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환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친구 만들기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